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컨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세기의 시선으로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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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무 도마와 퇴비암을 만든 벌통입니다. 콘서트 가고 싶은 김남아입니다. 오, 어디요? 그냥 그 콘서트를 아, 가는 뭔지 게 알 것 같다. 너무 그리워요. 뭔지 알 것 코로나 같아. 때문에 맞아. 한 1, 2년 어렵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서점지기로 일하고 있는 에코슬로우의 간단한 소식 전해드리면 느슨한 말이라는 주간지를 이제 받을까 생각 중인데 어떤 글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글, 다정과 배신, 뻥과 정직, 농담과 불평에 대한 글들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후위기와 관련된 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빵 팟캐스트 링크 거나요? 이미 걸어지- 신청 받았어요? 아, 네네. 근데 아직 받고 있나요, 쌤? 네, 아직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 근황 말씀드리면 섬을 걷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길을 찾아가지고 너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자연주의적인 산책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이게 한 행인을 2명 정도 만났는데 부부였는데 이상하게 뭔가 헤매고 있는 기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왜 저렇게 헤매고 계시지? 생각을 해봤는데 길이 아닌 거였어 거기가. 어느 섬이요? 장봉도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저를 이렇게 만류하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니야 여기 좋은데 계속 가자. 이랬는데 아니야 이상해.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다시 길을 돌아갔는데 이게 패스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갔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경치도 아름답고. 근데 섬은 그냥 쭉 가던 길 계속 가면은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래요. 그런가? 네. 저도 뭐 하나 홍보를 좀 하자면 저는 EFG라는 가상마을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에디터 올리브고요. 이 뭐야? 또 새로운 뭐가 나온 것 같아. 궁금해. 제가 원래는 이제 에코티라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막 환경 미디어를 운영했잖아요. 근데 좀 최근에 방향성을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EFG라는 그냥 리뉴얼을 브랜드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뉴스레터만 제작했다면 좀 하나의 브랜드로서 좀 자급자족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와.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공사를 뚝딱뚝딱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오 좋다. 엄청 거대한 것 구체적인 같은데. 지형이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상의 플랫폼이 어디인 거죠? 그건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것저것 추가를 할 생각이라서 뭐 환경이나 에코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SNS 인별그램을 켜서 EFG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쌤 이미 시작했어요? 저 아마 관심 있는데. 이 녹화가 방영될 때쯤에 바뀔 거예요. 오. 아마 10월 30일일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이제 제가 원래는 에코티라는 이름인데 EFG라고 해서 EFG 있죠. 그걸로 바꿀 거라서. ABCD 약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 EFG인 거예요? 지금 벌써 로고송까지 지금 귀여워.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근데 아마 이거 나갈 때쯤에 바뀌어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너무 관심이 가네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EFG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EFG 진짜 말 그대로 ABCD EFG에서 따온 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서 EFG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설명 붙이자면 에코 폴 글로브 해가지고
약간 급조한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뭐 아무튼 ABCD EFG의 그 EFG에 가깝습니다. 근데 네. 자급자족이라니 너무 매력 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관심.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자급자족이에요. 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부족처럼. 브랜딩 너무 괜찮다. 네. 귀여워. 그래서 그래서 픽셀 아트로 해가지고 귀엽게 이렇게 할 거예요. 좋다, 좋다. 웬일이야. 놀러 오세요. 와, 진짜. 약간 뭔가- 옛날 싸이 땡땡의 네, 미니미. 그런 감성. 그런 감성 와우. 해보겠습니다. 굿. 재밌겠네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저희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코살롱에서 2주 동안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일부를 못 드신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를 하자면요. 주인공이 심시선이란 여성이 20세기 초반에 한국 전쟁을 겪고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건너가게 되고 또 그런 시대적인 모멸감을 이겨내고 작가로 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고한 지 1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녀가 살았던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녀를 추모하면서 벌어지는 목의 중심의 서사예요. 지난주에는 인물로 보는 한국의 가부장사회, 가족문화 등을 저희가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소설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로 보는 여러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시 그러면 쉬었다 돌아올게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인물을 통해서 좀 주제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죠. 이 책에 아주 악랄한 악역을 담당하는 독일 화가인 마티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요. 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하와이에서 일하는 그 세탁소에서 일하던 시선이 거기서 잠깐 그림을 그린다는 거를 보고서는 매력을 느껴서 동양인의 그런 여자의 신비함을 또 더해서 독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시선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남자는 자신의 위치와 재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다른 그런 여성들을 같은 방식으로 독일로 끌어들이고 학대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티어스는 이 작가가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그런 삶의 좀 대표적인 인물로 다루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마티어스에 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글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분노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놓고 화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대가 낳은 괴물 같다는 생각이 너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짜증이 났고 이게 심시선이라는 사람을 오브제로 생각하잖아요. 그 마티어스가. 그래서 시선이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요제프와 같이 나간 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시선의 작품을 다 사들여서 침을 뱉고 불태우고 그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진짜 못났다. 네, 이제 약간 진짜 여기서 심한 말을 수 못났어. 없으니까 참지만 정말 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둘을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 마냥 엮어놨잖아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네. 약간 잘 팔리는 앵글로 이제 제목을 뽑은 기레기들이 아닐까. 맞아. 저 비슷하게 프리다 칼로? 어. 그 남편이 되게 유명한 화가분인데 되게 둘의 사랑을 세기의 사랑처럼 얘기를 하면서 프리다 칼로가 되게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남편이 처제랑 바람피고 막 엄청 불륜도 많이 저지르고 해서 이제 프리다 칼로가 굉장히 그 부부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물론 사랑했겠죠. 사랑했지만 뭔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세계의 사랑으로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게 뭔가 이 프리다 칼로라는 한 여성 화가에 대한 삶을 진정으로 조망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심시선의 상황하고. 맞아.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마티아스가 과연 시선을 사랑했을까라는 것도 저는 조금 궁금한 거예요. 과연 사랑이었을지 오히려 이국적인 어떤 대상으로서의 시선에게 끌렸고 나 스스로가 유니크해지기 위해 그녀와 함께 있는 내가 유니크해지지 않을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약간 우월감을 느끼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오갈 데 없는 나약한
동양 여자 시선을 구원해준, 물론 착각이겠지만 본인의 모습을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네. 어딜 봐서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단 한순간도. 네. 그 결정적으로 그게 맞다는 게 뭐냐면은 마티아스가 그 심시선을 그린 초사가 있잖아요. 그 제목이 바로 마이 스몰 퍼키 하와이안 티츠인데 이게 어쨌든 내가 마이부터 좀 걸리죠. 벌써부터 시작부터 마이. 내 소유, 거다. 소유. 일단 너는 내 소유격. 거고 작고 그리고 젖꼭지다 한마디로. 와 이게 그러니까 심시선을 뭐 사랑을 떠나서 인격체로 대한 게 아니라 그냥 신비스러운 동양 여자의 오브제를 나는 마이 갖고 있다. 제목에서부터. 네.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 연애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자존감 낮은 기댈 곳이 필요한 어떤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연애라는 어떤 이름의 폭력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휘두르는 연애가 현대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요새도 되게 문제잖아요. 이게 진짜 마티아스와 시선과의 관계가 현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보면은 그냥 남친 여친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위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올리브님도 좀 거기에 공감하신 어떤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뭐 타이거 킹 여기서도 좀 그런 게 정말. 보였잖아요. 다겐틀 여성들을 추억의 착취하고 그니까. 그리고 전시하려고 했던 그 다겐틀이라는 인물이 저는 마티아스 보면서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를 사랑한다. 내 말을 뭐 잘 들으면 여기서 책에서 나오지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거를 완전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착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살로 최종적인 가해를 낙인표를 찍었죠. 그것 때문에 시선이 한국에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게 사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를 팔면시키지 않았어. 라고 자기 방어적으로까지 글을 쓰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하는 것조차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쓰고 싶었던 게 많았을 텐데 이거를 해명하는 거에 할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거를 쓰는 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뭐 마티아스가 여기서 그 백인 남성으로 이제 대변되는 굉장히 못난 남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잘난 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시선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책에서 뭐 섬세하거나 아니면 다정한 남자들일지라도 그 대사가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남자들은 렌즈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대화는 여자들이나 하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너무 비하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또 굉장히 또 통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또 그 대사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소설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티아스에서 굉장히 열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좀 뭐 여자라면은 다 겪었을 그런 모멸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드릴님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겪었던 경험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학회에 예전에 갔었을 때 그 어떤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뭐 설명인지 강인지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 수련 올 때 화장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메이크업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애들 바쁘다고 화장도 안 하고 온다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들으면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메이크업과 일을 잘하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빠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참을인을 3번 새긴 경험이 있고 소설을 제가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 주인공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조금 현대로 오면 그나마 여성 작가들도 많고 좀 여자가 읽었을 때 공감이 되는 여성 주인공들이 많은데 시대가 한 20-30년만 뒤로 가도 그런 작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약간 너무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의 뭔가 조형 같은
느낌의 소설이 많죠. 한국 문학에서도 여성 작가나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가 대두된 지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조금 입체적인 캐릭터가 많이 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되게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한 그런 상이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매력적이려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어야 해. 조금 어느 정도 뭐 나긋나긋하게 좀 공감도 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뭐 이런 전형적인 그 남자들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 그런 거 너튜브만 가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남자 100명 있으면 100명마다 취향이 다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참 그게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데 한편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10대들이나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최단기간 내에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확 오른 것 같긴 한데 요즘 그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화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화장을 안 하면 창피해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왕따 당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 누구를 위한 화장인가 뭐 자기 만족의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좀 대중문화 아니면 언론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물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명혜의 큰딸인 박하수, 그러니까 심시선의 손녀가 나오는데요. 그녀가 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좀 설명해 주실게요. 저는 화수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감정이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수가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김민철이었나요? 김민철이라는 가해자가 염산병을 던져서 얼굴이나 뭐 그녀를 포함한 여직원들이 이제 많이 다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죗값을 치지 않고 마티아스와 마찬가지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해시태그 운동으로 뭐 어떤 가해는 정말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그런 운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화수의 아픔이 어쩌면 평생 갈 일인데 남들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제 이 정도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 또 부끄럽지만 저도 은근 그런 생각을 내심 했어요. 그러니까 화수가 어떻게든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그거를 나도 결국 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니까 또 저도 읽으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본인 일이 아니고서는 그니까요.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가중을 결정할 수 없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러네. 하고 있었어. 사실 저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뭔지 왜 알죠. 아직도 괴로워하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 마음. 맞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는 게 누군가의 상처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뭔지 네,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되고 뭔가 이 사람이 상처가 회복되는 걸 보길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어떤 상처랑 좀 공명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좀 굉장히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 그걸 기다려주기가 그만큼 좀 맞아.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공감이 가는 게 화수도 그 심시선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데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본인이 이런 어떤 외상후 전문 용어가 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겪으면서 할머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더 대담하게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뭐 해결하지 못했나. 이러면서 또 할머니를 이해하는 또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인물, 우리 미네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름부터 벌써 남다르죠.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시선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인물인데요. 우리 또 미네방을 소개해 주실 분. 미네방 되게 매력적인 인물인데 이 미네방은 심시선을 마티아스에서 구해주고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쓴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재능이 있으면 보통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성숙한
태도를 많이 보였던 인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느슨한 연대 아니겠습니까? 어, 요즘 맞아요. 유행하는.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시선이 그걸 잊지 않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문혜반과 요제포리를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는 풀어가겠다 좀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이 묻혀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잖아요. 특히 또 문학에는 이런 불평등이 좀 되게 심한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뭐 라마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학의 불평등 말씀이신가요? 문학이나 이런 쪽 예술계를 잘 모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정말 1%? 혹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마저도 정말 몇 주 만에 관심의 뒤안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너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문득 맞아, 이 책 썼던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지? TV에 나왔던 그 사람 뭐 하고 살고 있지? 그 문학계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에서도 문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광받는 일부에게만 관심을 주고 좀 다양성을 무시해버리는 문화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언택트 문화가 이제 보편적이 되면서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이런 변병에 있는 우리 문학의 사람들도 좀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느슨한 연대라는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함께 함으로써 더 공생하고 더 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뭔가 나의 어떤 컨텐츠를 너무 꽁꽁 싸매기보다는 그 좀 같이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뭔가 해본다던가 아니면 서로 좀 도와준다던가 맞아. 하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소설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여러 사회 문제에 당면한 이야기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2부에서는 또 저희가 제국주의와 뭐 환경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설에 하와이가 나오고 이 지수는 또 그 손녀죠. 명예의 딸인 손녀인데 지수가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표현되는 이 하와이를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동시에 로컬이 무너지고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된 이 부자들의 천국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국주의의 얼굴은 참 똑같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국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좀 이 부분 읽고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몰랐어요. 몰라서 읽으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미국이 그 질병을 가져와서 현지인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하와이 같은 문화나 뭐 이런 종교 언어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훌라 이런 것도 다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노동력을 채우러 오고 현지인들은 결국 관광 상품으로 대상화가 됐다는 게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하와이를 좋아하면 하와이를 가지 말아야 했다. 이런 구절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가지고 저도 제주도를 좋아하지만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굳이 가지 않아도 좋아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그 지역을 존중하고 좋아한다면 그걸로 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올리브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자진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기성세대의 참 한심한 반성인데요. 예전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여행으로 다 그 스트레스를 저는 풀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숨을 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중독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절 이제 돈을 안 쓰고 직장 다녀서 모은 돈을 이제 다 여행비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참 앞으로는 그래도 좀 최대한 비행기를 적게 타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좀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른 세계를 본다는 거에 대한 그 중독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런 도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 한국의 어떤 직장 문화도 사실 엄청 빡세잖아요. 빡세단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국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여행을 다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사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네. 근데 원인 제공도 그렇긴 한데 사실 그 현지에 여행을 가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어우러져서 내가 그 문화에 녹아드는 그 순간에 맞아. 그거를 어떻게 자제할 수가 있지? 맞아. 그건 너무 아쉬워요. 그런 것도 있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환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런 주제도 조금 그 공정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또 개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전 아직 살짝 모르겠어요. 공정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나중에 또 저희가 따로 주제 빼서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로컬이라는 또 개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실제로 그 하와이 예를 들자면은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그 전통 요리 이름을 상표 등록을 이제 저작권을 특허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현지인들은 로컬 상품에 예를 들어 그 뭐 음식 이름이 있다. 전통적인 음식 이름이 있다. 그럼 그걸 쓰지 못하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인이 보면은 여기 뭐 로컬 문화가 되게 잘 정착되어 있나 보다라고 그 워딩만 볼 거 아니에요. 그 깊이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제가 최근에 읽었던 단편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켄 리우라는 작가인데 그 정확하게 지금 소설 제목이 안 기억나는데 어딘가 머나먼 곳에 알아요. 술록대가 네. 이건가? 제목이? 네, 정확하게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켄리우 어떤 단편선이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서 단편선 중에 하나가 이제 매듭을 맺는 필경사가 있어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이제 중국이 아니었구나.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매듭을 맺는 필경사예요. 글 대신 매듭을 맺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이야기나 지혜를 전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서양 연구자가 가가지고 그 매듭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진짜. 게다가 똑같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네, 특허를 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특허를 내게 해주는 대신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특허권을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씨앗을 제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씨앗을 제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토종 씨앗이 있었거든요. 그 부족이 갖고 있던 그거 대신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 새로운 씨앗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특허권도 이거를 뭔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 부족이 이 특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그거는 그 나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 씨앗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은 선량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그 백인 연구자가 와가지고 근데 이걸 읽으면서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제가 읽었던 그 단편선의 내용하고. 그래서 제국주의의 얼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이런 무수한 정말 사례들을 아마 이 자료 조사를 했을 거예요. 다 언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그 제국주의 얼굴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선으로부터의 소설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좀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좀 핵심은 아무래도 이 여성의 계보로 이어지는 목의 중심사의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설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법관 루스 베이다 긴스버그와 한국 여성학의 선구자이신 이효재 선생님이 작고하셨다고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뉴스에서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참 이런 멋진 20세기 초에 사신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나마 나아진 세상에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희유재 선생님, 어떤 역할들을 좀 하셨었나요? 호주제 폐지로 좀 많이 알려져 계신 것 같아요. 그 비례대표제? 약간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를 들고 오시기도 하셨고, 여성과 남성 동일 임금,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대 여성학과가 있잖아요. 그 최초로 국내 최초로 여성학과를 개설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 지금 상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그 시작에는 거의 이희유재 선생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이분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 긴즈버그 여사님, 그 전 대법관님이셨죠. 아, 이분도 정말 하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올리브님 혹시 이분이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긴즈버그를 몰랐다가 그 동영상 보는 그 영화 보는 그런 서비스에서 나는 반대한다? 라는 영화인지 다큐에 가까운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긴즈버그 일대기를 다룬 다큐 같았어요. 그걸 보고 누구지? 이 여성분은?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긴즈버그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다시 알게 됐는데 정말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더라고요. 여성 최초로 로스쿨 교수를 또 재직을 하셨었고 또 성차별과 관련된 그런 의심이 드는 모든 법에다가 이제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또 검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자 역차별에 대해서도 싸웠다거나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거에 판결을 내도록 해주신 주요한 분이셨어가지고 더더욱 긴즈버그 분에 대한 재평가가 훨씬 진짜 빨리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만간 영화를 다시 보려고요.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시면서 장수도 하고 또 명예를 또 이렇게 또 살아 생전에 갖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 나혜석이랄지 이런 신여성이잖아요. 근데 참 그 결말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객사로 이렇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나마 이제 죽은 이후에도 이분들 기리는 여러 가지 글들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20세기 초반의 그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언어가 없었을 테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어떠한 숨겨진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서 그 20세기 여성분들에게 좀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좀 인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심시선의 손녀 우윤이 나옵니다. 이 우윤이란 캐릭터는 그 미국에서 일하는 웹 디자이너고 괴물을 전문적으로 만드는데요. 이제 문화 사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고뇌를 본인이 느껴요. 그래서 그 구절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문화 산업은 어차피 명예욕과 허영심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구절도 많은 생각을 해주게 했고 또 자기 일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생활과의 조화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대사회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뤄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분들은 좀 일과 삶의 조화를 잘 밸런스를 맞추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일이나 삶을 사랑하는 문제가 고민한다고 이제 계량에 대한 답이 나오는 문제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사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삶과 일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더 이상 메일을 체크를 하지 않고 직장 사람들이랑 메신저를 하지 않는다고 워라밸이 지켜지는 건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환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를 실현하고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 뿐이지 퇴근 후에 읽는 책 이런 라디오 녹음까지도
모든 찾아보는 기사, 뉴스를 듣다가도 귀에 꽂히는 그런 기사들은 결국은 다 나의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능을 보더라도 저거 재밌겠다. 저거 다음 프로젝트에 한번 써봐야지. 결국은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생각이 이어지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신경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정말 워라벨이라는 게 뭔가 사실 쉽게 말하는 말이긴 한데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라마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 나오는 우유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디자이너 일이 정말로 좋아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거리를 두려고 한 걸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계속 연장이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절대로 받지 않거든요. 굉장히 좀 뭐 힘든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즐겁게 힘든. 네. 근데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그쵸? 강도가. 맞아.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연히 조금 좋아하는 걸 다시 찾아야겠네요. 우유는 좀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우유는 약간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일단 잘하는 건 알겠어요. 크리처나 호러 캐릭터를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고 그거가 자기의 특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주변의 이런 시선들 뭐 예를 들면 여성인 너가 이 크리처를 만들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우연히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내심 나 좋아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좀 부자연스럽도록 이 사회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어요. 제가 뭐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약간 좀 일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나누려는 습관이 은근 있는데 아까 라마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우윤의 인생처럼 제 인생도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갈팡질팡할 때고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할 수 있는 것이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럼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삶이라는 게 완벽히 뭐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 어느 쪽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고민한 시간이 오히려 어쩌면 내가 선택하는 걸 가로막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은 저는 그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가끔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그거 되게 힘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하고 싶진 않고 뭐 맞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렇고. 저 약간 궁금한 게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니까. 저는 약간 맞아요. 좋아할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쓰기라는 게 참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내 글이 좀 잘 읽혔으면 좋겠고 이쁨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은근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좋아하니까 더 욕심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고 애정하는 만큼 내가 그 분야를 더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좋아하는 만큼 맛없는 떡볶이와 맛있는 떡볶이를 너무나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라마쌤이랑 배틀 한번 붙어야 될 것 같아. 떡볶이 배틀? 저 떡볶이 색깔만 봐도 맛이 있겠다 없겠다. 진짜요? 그러는데 재밌는데요, 이거 한번.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되게 높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맞아.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만족이 안 돼. 맞아요. 아무 떡볶이나 먹을 수 없죠. 그렇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뭐 성격 차이긴 한데 네네. 아니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독특하게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다. 예를 들어서 뭐 글을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한테는 멋있는 글, 잘 쓴 글이 되게 매력적인 글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맞춤법도 하나도 안 맞고 좀 엉망인 글이어도
뭔가 진정성에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곳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내가 실무적으로는 조금 서툴러도 내가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게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도 있고 약간 잘하는 거를 좀 약간 시선을 좀 다르게 하면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만의 그 잘한다라는 기준,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가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힐링됐어요. 그 정도면 저는 뭐 완전 뭐 써야 돼요 지금. 나 너무 잘해. 자존감 폭발하고 갑자기. 벌써 책 베스트셀러 돼야 돼요 지금. 왜 안 됐냐?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재미있게 인물들을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줄평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김남아의 한 줄평은 책 표지를 보면 푸른 보석 같은 결정이 있어요. 제게는 그 보석이 심시선으로 보였습니다. 보석 같은 심시선을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다. 공감된다. 이 심시선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심시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나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보고서 내 후세대, 미래 세대가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좀 더 용기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미 여러분 다 심시선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까 제가 드리쌤이랑 잠깐 커피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내가 뭐 여성성으로서 내가 여자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있는데 되게 아니라고. 올리브님 자체로 올리브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이미 충분히 오늘 심시선이었어요. 너무 만나셨군요. 상대가 너무 약간 올리브님의 어떤 게 예의가 아닌 말을 막 해가지고 맞아. 제가 요지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 아까 좀 화가 났어요. 네, 저의 올리브의 한 줄평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심시선의 명대사를 인용하면서 한 줄평 마칠게요. 여자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큰 거 해야 해요. 누가 뭐라든 해결하는 건 남들한테 맡겨버려요. 문제 해결이 직업인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배려해주지 말고 일을 키우세요. 입니다. 이게 그 액자 예, 맞아요. 그림 4배 정도 더 크게 그려보라고. 맞아요. 맞아. 좀만 더 크게 그려보면 안 돼요? 왠지 그 한 줄평을 들으니까 우리 올리브가 큰 거 할 거 한 건 할 것 같으네요. 오늘 분량 자급자족. 네. 저는 작가가 이 소설을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22세기에 여성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위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우리 21세기 여자들도 22세기 여성들에게 사랑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계보의 시선을 선사한 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티베트 불교의 림포체와 그의 스승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벌동, 함드릴, 김남아,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